바이킹의 후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년 동안 북해를 지배했던 노르웨이 해양장관이 한국 조선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그 나라가 배 한 척을 구걸하러 왔습니다.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아시아 공장에서 뭘 배우겠냐고, 우리가 바다의 원조라고. 그런데 숫자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7년, 한국 2년 6개월. 같은 배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울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한 구석에서 60대 용접공이 손자 사진을 보며 야근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엔진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굶지 않겠다던 그 세대의 이가 악문 집념이었습니다. 바이킹이 정복했던 바다를 이제 한국이 지배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48시간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북해의 차가운 바람이 오슬로 항구를 휘감던 그날 아침, 에리크 한센 해양장관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피오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천년 전 바이킹 조상들이 세계를 정복하러 떠났던 바로 그 바다였죠. 그는 올해 62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맞서 싸운 레지스탕스였고, 아버지는 북해 유전 개발의 선구자였습니다. 노르웨이 남자라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훈 아래서 자랐죠. 그래서일까요? 그의 콧대는 피오르드의 절벽만큼이나 높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현황 및 함정 교체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은 두툼한 문서였죠. 그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노르웨이의 쇄빙선단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건조된 주력 함정들은 이제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엔진은 툭하면 멈춰섰고 선체 곳곳에서 녹이 피어올랐습니다. 북극해를 오가는 항로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작 그 바다를 지킬 배는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리크 장관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국부펀드만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의 어깨를 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장관님, 클라켄 조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켄 조선소.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최대 규모의 조선소였습니다. 새 쇄빙선 건조를 맡긴 지 벌써 4년째. 아직 선체 골격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또 뭐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업입니다. 노조에서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공사가 중단될 거라고. 에리크 장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6개월이라고? 이미 3년이나 지연됐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빼곡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주요 부품 납품업체인 스웨덴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대체 업체를 찾으려면 최소 1년은 더 걸릴 거라고. 에리크 장관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벌써 7년째. 예산은 처음 계획의 3배로 불어났고 완공 시점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창밖의 피오르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천년 동안 바다를 지배했다는 그 자부심이 이 순간만큼은 부끄러운 허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에리크 장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며칠 전 EU 회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우리는 한국에서 배를 샀습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딱 2년 6개월. 품질은 유럽제보다 좋고 가격은 절반이었습니다. 그때 에리크 장관은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값싼 노동력으로 찍어내는 공장 제품이겠지. 바이킹의 후예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탈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 그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조선소, 쇠빙선, 건조기간. 화면에 뜬 숫자들이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주에서 인도까지 평균 30개월. 세계 쇠빙선 시장 점유율 68%. 러시아, 핀란드를 제치고 1위. 거짓말이야. 그는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일 거야.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가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에리크 한센 장관은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창가에 앉아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오슬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죠. 평생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해양장관이 배를 사러 아시아로 날아가다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죠. 7년째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정부가 무슨 북극 전략을 말하느냐고, 차라리 한국에 가서 배워오라고.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총리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에리크, 자네가 가야 해.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고 와. 만약 정말 우리보다 낫다면 그땐 생각을 바꿔야지.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12시간짜리 비행을 감내하며 이 낯선 여정에 오른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 그는 비서가 준비해준 자료를 펼쳐보았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역사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죠. 1950년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67달러라고요? 에리크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데 그 나라는 불과 70년 전에 67달러였다는 겁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67달러.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부산항구 그 잔해 위에서 맨손으로 작은 어선을 수리하는 남자들. 그들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은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무언가에 홀린 듯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한국 조선공들. 이들의 손자 세대가 오늘날 세계 1위 조선 강국을 만들었다. 에리크 장관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축축한 바람이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낯선 공기였습니다. 북유럽의 차갑고 건조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죠. 공항에는 한국 측 실무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리크 장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차관급도 아니고 고작 과장급 실무자 2명뿐이었으니까요. 노르웨이에서 장관이 방문하면 적어도 차관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게 외교적 예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특별한 대접은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 거제도까지 이동 시간이 꽤 됩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젊은 실무자가 사무적인 말투로 안내했습니다. 에리크 장관은 속으로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배를 사러 온 입장이니까요. 의뢰자리에서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번쩍이는 네온사인,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 그런데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인데도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는 벌써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베어 물며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이 나라는 잠을 자지 않는 건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시간 후 차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에리크 장관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고 허름한 아시아의 공장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마주한 것은 거대한 강철의 도시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크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크레인들, 그리고 그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수천 명의 작업자들. 클라켄 조선소보다 10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모욕일 정도였죠. 그의 옆에 서 있던 실무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입니다. 연간 건조 능력 500만 톤. 현재 수주 잔량은 3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에리크 장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이 거대한 강철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환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저희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투어 시간은 딱 2시간입니다. 그 안에 다 보셔야 합니다. 그 말투에는 한치의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지,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에리크 장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선소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에리크 장관의 오감이 동시에 압도당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중장비 소리, 퍽퍽 터지는 용접 불꽃, 쇠를 자르는 날카로운 금소금.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건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생산관리 부장이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위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죠. 넥타이를 맨 고위 임원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에리크 장관은 또 한 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장관급 인사에게 최소한 부사장급이 응대합니다. 그것이 예우였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마치 당신이 보고 싶은 건 넥타이 맨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배를 만드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이 투박한 손으로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 측에서 요청하신 쇠빙선 사양서를 검토했습니다. 에리크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12,000톤급 극지 쇠빙선 2척이었습니다. 북극해를 오가며 해양조사와 자원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신형 함정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김 부장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양이면 귀국의 클라켄 조선소에서도 충분히 건조할 수 있을 텐데 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까? 에리크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조선소에서 7년째 배 한 척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7년이요? 네. 처음 계획은 4년이었는데 지금 7년째입니다. 예산은 3배로 늘었고 완공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김 부장이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화면을 에리크 장관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공정표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희가 같은 사양의 쇠빙선을 건조하면 28개월입니다. 설계 6개월, 블록 제작 10개월, 조립 및 의장 8개월, 시운전 4개월. 이게 저희 표준 공정입니다. 28개월. 에리크 장관은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2년 4개월. 자신의 나라에서 7년이 걸리는 일을 한국에서는 2년 4개월에 끝낸다는 겁니다. 3배도 아니고 거의 4배 가까운 속도 차이였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법이라도 부리는 겁니까? 마법은 없습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거대한 실내 조립동으로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광활한 공간. 그 안에서 수백 개의 철판 블록들이 마치 거대한 레고처럼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 블록들 보이시죠? 저희는 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제작합니다.
선체 중앙부를 만드는 동안 선미 블록도 함께 만들고 엔진룸 블록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에리크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순차적으로 작업했습니다. 한 부분이 끝나야 다음 부분을 시작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 부장이 천장에 매달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실시간 공정관리 시스템입니다. 전체 작업자 4,000명의 움직임이 저 화면에 다 잡힙니다.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5분 단위로 파악됩니다. 화면에는 조선소 전체의 3D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수천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각각의 점이 한 명의 작업자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귀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김 부장의 질문에 에리크 장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클라켄 조선소에서는 아직도 종이 문서와 무전기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김 부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관님, 저기 보이는 노란 헬멧의 작업자 있죠? 에리크 장관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서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젊은 작업자들 사이에서 유독 나이가 들어 보였죠. 저분이 박종팔 기장입니다. 올해 63이시죠. 이 조선소에서 40년을 일하셨습니다. 63이요?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십니까?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 손을 거친 배가 300척이 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교과서로 배우는 용접 기술, 그거 다 저분이 만든 겁니다. 에리크 장관은 멀리서 그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쇠를 깎고 붙이는 단순해 보이는 동작.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청춘을 통째로 바친 한 인간의 삶이 담겨 있었죠. 노르웨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쪽 기술자들은 55세만 되면 은퇴를 서두릅니다. 연금을 받으며 피오르드에서 낚시나 하는 게 꿈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60이 넘은 노인이 용접봉을 쥐고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저분한테 은퇴 안 하시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다. 김 부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시죠?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에리크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일 그만두면 누가 이 나라 배를 만들어. 내 손자가 타고 다닐 배를 내가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리크 장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외심이었을까요?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숫자로는 이미 졌지만 진짜 패배는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김 부장의 안내를 따라 걷던 에리크 장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시선이 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노란 헬멧을 쓴 그 노인, 박종팔 기장이 일하는 작업대였습니다. 저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에리크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올렸습니다. 임원 브리핑도 아니고 현장 작업자와 면담을 원하는 외국 장관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쉬는 시간에 맞춰보겠습니다. 10분 후 용접 불꽃이 멈추고 박종팔 기장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마치 처음 용접봉을 잡았던 23살 청년의 눈빛처럼요.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다며요? 박 기장이 장갑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에리크 장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굵은 마디, 갈라진 손금, 군데군데 화상 자국이 남은 투박한 손. 그 손은 40년 세월의 지도 같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셨어요? 거기 바다 참 예쁘다던데. 박 기장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에리크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저야 평생 이 조선소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박 기장이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도 못 가봤습니다. 맨날 배 만들다 보니까 정작 제가 배를 탈 일이 없더라고요. 에리크 장관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직장인들이 매년 5주씩 유급 휴가를 떠납니다. 지중해 크루즈도 타고 태국 해변에서 일광욕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배를 만들면서 정작 자신은 한 번도 먼 바다를 구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에리크 장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박 기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후회요? 글쎄요. 솔직히 젊었을 때는 원망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나, 외국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 기장이 조선소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23세 이 조선소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진흙탕에 천막 몇 개 치고 일본에서 기술자 불러다가 눈치 보면서 배우던 시절이었죠. 그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일본 기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박 기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취급했어요. 조센징한테 뭘 가르쳐주냐. 니들이 배를 만들어봤자 고작 고기잡이 배나 만들겠지. 그런 소리를 대놓고 했습니다. 에리크 장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치욕의 무게가 전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박 기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반드시 저놈들보다 더 좋은 배를 만들겠다고. 내 새끼들은 절대 이런 수모를 겪게 하지 않겠다고. 그 악이 40년을 버티게 한 거예요. 그는 갈라진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용접 불꽃에 수없이 대고 쇠판에 베이고 동상에 걸렸다가 나은 흔적들이 손금처럼 새겨져 있었죠. 이 손으로 만든 배가 300척이 넘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그리고 쇠빙선까지. 제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구글 지도에서 바다에 떠있는 배 보면 그 중에 할아버지가 만든 거 있어. 그래서 그랬죠. 아마 절반은 할아버지 손 거쳤을 거다. 박 기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물기가 번지는 게 보였죠. 그게 제 인생이에요. 크루즈는 못 타봤지만 제가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리크 장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북해 유전 개발의 선구자였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55세에 은퇴하고 별장에서 연어 낚시를 하며 여생을 보냈죠. 그것이 노르웨이식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은 63세도 용접봉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은 갈라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빛이 서려 있었죠. 장관님. 박 기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배 사러 오셨다면서요? 에리크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배 가져가세요. 박 기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는 어디 내놔도 안 부끄럽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건 아니더라도 제가 가르친 후배들이 만들 테니까요. 그 순간 에리크 장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이킹의 후예라는 오만함이었을까요? 유럽 선진국이라는 우월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을 아시아의 공장쯤으로 여겼던 편견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이 노인의 갈라진 손 앞에서 한낱 허상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크 장관이 두 손으로 박 기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투박한 손에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죠. 평생 쇠를 다뤄온 그 손은 용광로의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군요. 에리크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기장이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냥 제 할 일 한 것뿐이에요. 대단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에리크 장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말 뒤에 숨겨진 40년의 땀과 눈물을.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강철의 제국을. 박종팔 기장과의 만남이 끝나고 에리크 장관은 본사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차례였죠. 그의 가슴은 여전히 먹먹했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계산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쇠빙선 2척. 28개월 안에 인도. 가격은 노르웨이 자체 건조 비용의 절반 수준. 이 정도면 본국에 돌아가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측 협상단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군더더기 없는 말투. 조선해양사업본부 김영철 부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노르웨이와의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에리크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돈을 못 낼 것 같습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김 부사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일정표가 떠 있었죠. 현재 저희 도크는 향후 3년간 모두 예약이 찬 상태입니다. 폴란드 해군 호위함 8척, 호주 LNG선 12척, 인도 해안경비대 순시선 6척. 빈 슬롯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가능합니까? 빨라야 4년 후입니다. 에리크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년을 기다렸다가 28개월을 더 기다린다? 그러면 총 6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직접 만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북극 항로가 개방되는데 그때 배가 없으면 러시아한테 다 뺏깁니다. 김 부사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귀국 사정이고 저희 사정은 다릅니다. 먼저 예약한 고객들을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에리크 장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돈이다.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아닌가. 가격을 올려드리죠.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원래 견적의 1.5배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고객 앞에 끼워 넣어 주십시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부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그렇게 장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예약한 고객을 돈 때문에 뒤로 미룬다면 그 다음부터 누가 저희를 믿겠습니까? 폴란드가 믿겠습니까? 호주가 믿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도 끝입니다. 에리크 장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었으니까요. 돈을 더 준다는데 거절하다니. 이게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하지만 김 부사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마치 이건 협상이 아니라 원칙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노르웨이와의 과거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기록이라니요? 5년 전 귀국 해군이 저희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했을 때 일입니다.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갑자기 독일제로 바꾸셨죠.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시아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 그게 귀국 국방위원회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에리크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그도 그 결정에 찬성했었죠. 한국산 무기가 유럽 기준에 맞겠느냐, 괜히 모험하지 말자. 그런 논리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김 부사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독일보다 좋은 걸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게 만들자고요.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귀국이 저희를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과거에 당한 걸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리크 장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의 무시가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김 부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입을 열었죠.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뭡니까? 에리크 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김 부사장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신뢰입니다. 서류에는 한국조선기술의 우수성 인정 및 장기 파트너십 체결에 관한 양해각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조선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하고 향후 10년간 우선 협력 파트너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에리크 장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이킹의 후예가 아시아 국가에게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본국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의회가 승인할까? 언론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북극을 잃는 거였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쥔 에리크 장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한국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한다. 이 한 줄이 그의 손목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명 한 번으로 천년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가 아시아 국가에게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는 문서. 내일 아침 오슬로 신문 일면을 장식할 제목이 벌써 눈에 선했죠. 해양장관, 한국의 백기 들다. 야당은 난리를 칠 것이고 총리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김영철 부사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에리크 장관은 문득 아까 만났던 박종팔 기장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쇠를 깎고 붙이며 갈라진 그 손.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뒤덮인 그 투박한 손. 내 손자가 탈배를 내가 만들어야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끈했습니다. 단 한 번도 쇠를 만져본 적 없는 서류와 악수만 해온 정치인의 손이었죠. 이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본 적이 있던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관님. 김 부사장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죠. 1970년대 거제도 조선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천막 몇 개가 전부였고 맨발의 노동자들이 진흙탕을 헤치며 쇠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맨손으로, 어깨로, 등으로 수십 톤짜리 철판을 밀어 올리고 있었죠. 이게 50년 전 이 자리입니다.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 사진 맨 앞에 서 있는 젊은이 보이시죠? 저게 아까 만나신 박종팔 기장입니다. 23살 때 모습이에요. 에리크 장관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마른 체구 하지만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청년. 그것이 40년 후 63세 노장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 사람들 대부분이 전쟁고아 출신입니다. 김 부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현재 모습이 나타났죠. 거대한 도크, 하늘을 찌르는 크레인, 끝이 보이지 않는 강철의 숲. 둘을 나란히 놓으니 마치 다른 행성의 사진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김 부사장이 에리크 장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장관님께서 서명하시는 건 저희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진 속 사람들의 50년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에리크 장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것이 고이는 게 느껴졌죠. 그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또 다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노르웨이에 인도된 한국산 해양 플랜트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었습니다. 헬멧을 쓴 한국 기술자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박종팔 기장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해외 인도 프로젝트입니다. 김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북해 유전용 플랜트였어요. 박 기장님이 직접 용접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에리크 장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저 노인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잘 돌아가면 된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부끄럽습니다. 에리크 장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아시아의 공장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이나 찍어내는 곳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들어 김 부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념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펜이 서류 위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에리크 한센.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혔죠. 서명이 끝나자 김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좋은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에리크 장관도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노르웨이 정치인의 매끄러운 손과 한국 사업가의 단단한 손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요, 장관님. 김 부사장이 악수를 풀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까 박 기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분, 손자 이름이 종호입니다. 올해 25이에요. 지금 이 조선소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주문하신 쇠빙선, 그 청년이 설계를 맡게 될 겁니다. 에리크 장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손자의 손으로 그 바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를 이어 배를 만드는 사람들.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리크 장관은 김 부사장의 안내를 따라 설계동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박종팔 기장의 손자가 자신이 주문한 배를 설계한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설계동은 조선소 한쪽 끝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에리크 장관은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수백 대의 모니터가 빼곡하게 늘어선 광경. 그 화면마다 복잡한 3D 설계도가 돌아가고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헤드폰을 끼고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었죠. 외국 장관이 방문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집중력. 에리크 장관은 문득 노르웨이 공무원들이 오후 3시만 되면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떠올라 씁쓸해졌습니다. 저기 있네요. 김 부사장이 창가 쪽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두 대의 모니터 사이에 파묻혀 있었죠. 마른 체구의 안경을 쓴 얼굴. 할아버지의 투박한 인상과는 사뭇 달랐지만 눈빛만은 닮아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한 사람 특유의 불꽃 같은 눈빛이었죠. 종호 씨. 김 부사장이 불렀습니다. 손님 왔어요. 박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 네. 죄송합니다. 집중하느라 못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에리크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박종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옛날 이야기 하셨죠? 맨날 그 얘기만 하시거든요. 저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에리크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손자분도 같은 조선소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겠네요. 박종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조선소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학 때 IT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스타트업 창업도 생각했고요. 솔직히 배 만드는 건 좀 구식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눈빛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도크에서 거대한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박종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과로였습니다. 60이 넘어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시니까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에리크 장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박종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종호야, 할아버지는 배를 만들면서 행복했다. 힘들어도 내가 만든 배가 바다 위를 달리는 거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 근데 할아버지 손은 이제 늙었어. 누군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할아버지 눈에는 내가 보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종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이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단순히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걸요. 그래서 진로를 바꾸신 건가요? 에리크 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박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로 편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배를 만들었지만 저는 머리로 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의 경험을 데이터로 바꾸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죠.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선체 구조도가 떠 있었죠. 이게 장관님께서 주문하신 쇠빙선 초기 설계안입니다. 아직 초안이라 수정할 부분이 많지만요. 에리크 장관은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선체의 곡선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는 각도, 충격을 분산하는 구조, 극저온에서 버티는 재질.
모든 것이 숫자로 설명되어 있었죠. 할아버지가 이 설계 보셨어요? 에리크 장관이 물었습니다. 박종호가 웃었습니다. 네. 어제 보여드렸는데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머리로 그린 거 내가 손으로 만들어줄게. 아직 내 손 안 죽었다. 에리크 장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과 손자의 머리. 두 세대가 하나의 배에서 만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가 용접되는 순간이었죠. 장관님. 박종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그냥 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땀이 녹아있고 저희 세대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바다를 누빌 때 그 무게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에리크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 배가 오슬로 항구에 들어오는 날, 저는 전 국민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배는 한국의 새 세대가 만든 작품이라고요. 박종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25 청년의 손과 62살 장관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에리크 장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 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혼이었습니다. 거제도를 떠나는 차 안에서 에리크 장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조선소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해가 저물었는데도 도크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쇠를 깎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괜찮으십니까? 하루 종일 강행군이셨는데요. 괜찮아. 에리크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걸 본 기분이야. 그날 밤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펜을 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 7년 대 28개월. 이건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다. 시스템의 차이다. 우리는 관료주의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들은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두 번째 사람. 63세 용접공이 아직도 현장에 선다. 은퇴 후 연금이나 기다리는 우리와 다르다. 그들에게 일은 생존이고 자존심이고 유산이다. 세 번째 세대. 할아버지의 손에서 손자의 머리로. 기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우리는 전통을 박물관에 가뒀지만 그들은 전통을 진화시켰다. 펜이 멈췄습니다. 에리크 장관은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은 바이킹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1000년 동안 바다를 지배했던 조상들의 피가 자신의 혈관에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부심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상들은 위대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자신은 그 위대함을 이어받지 못했으니까요. 배를 만들 줄 모르는 바이킹의 후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가난했고 짓밟혔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궈낸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에리크 장관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야근이겠구나. 저 빛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거겠구나. 문득 박종팔 기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다. 다시는 뺏기지 않는다. 그 처절한 다짐이 50년 만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배고픔의 기억, 수모의 기억, 그것이 그들의 연료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바람에 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렸죠. 일할 필요가 없으니 일하지 않았고 만들 필요가 없으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7년째 완성되지 않는 배 한 척이었습니다. 에리크 장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진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어. 배고픔을 잊어버린 자와 배고픔을 기억하는 자의 싸움이었던 거야.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지.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장관님, 한국 방문 성과가 어떻습니까? 쇠빙선 계약은 성사됐습니까? 에리크 장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외교적 멘트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집어치웠습니다. 대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죠. 저는 한국에서 배를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배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63세 용접공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배를 만든 분이었죠. 그리고 그분의 손자를 만났습니다. 25 청년이 할아버지가 만들 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1000년 전 바이킹 조상을 자랑하지만 지금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 그들은 50년 전 페어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노르웨이는 달라져야 합니다. 에리크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유에 기대는 건 그만두고 다시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처럼 이를 악물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1953년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배를 수리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죠. 김영철 부사장이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제 집무실에 걸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면서 다짐하겠습니다. 저들이 해냈으니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고. 2년 후 오슬로 항구에 하얀 쇠빙선 한 척이 입항했습니다. 선체에는 노르웨이 국기와 함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대한민국 거제에서 건조. 설계 박종호, 용접 박종팔. 부두에 선 에리크 장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과 손자의 머리가 만든 배. 그 배가 지금 바이킹의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것.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